자, 이제 그 테이블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발제자 세 분의 발제에 이어서 이거 토론으로 들어갈 것인데, 오늘 이제 발제를 맡으신 자장을 맡으신 김상아 낙동강 공동체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리고 이제 토론자는 앞에서 소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생략을 하고요. 발제 맡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열 방구대 안각화 유네스코 등재 시민모임 상임 대표님 참석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홍기순 울산 생태관광협의회 사무처장님, 그 다음에 조규성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담당 연구관님, 그 다음에 김수현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담당 사무관님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최대연 낙동강 기수생태계 보건협의회 사무처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자장이신 김상아 대표님께 모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어제 울산 와서 자면서 새벽 3시에 잠을 깼는데, 원래 이게 당뇨병 환자가 돼가지고 오래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또 울산에 계시는 지인들하고도 술도 한잔 하고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잔 이유는 그것도 있지만, 오늘 벌어지는 울산에서의 제19차 강살리기 강대회 이 축제는 한국 사회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과 다음에 물과 강을 살려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엄청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니나 다를까 발제를 해주신 김희욱 선생께서 국보제 147호인 천들리 암각화에 얽혀 있는 그 역사적 가치들을 설명하신 것과, 다음 두 번째로 발표하신 우리 이상은 박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에코델타, 이거 에코폴리스, 에코델타가 부산에 있다 보니 버릇이 돼가지고 에코폴리스 울산대 제가 그때 이 프로그램에 MBC에서 방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구에 얽혀 있는 볼을 철거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상은 박사께서 아주 그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해 주신 이노영정 교수께서는 결론적으로 울산의 이런 사건들, 울산에 갖고 있는 이런 괄목한 한 대학원을 통해서 이 견주될 수 있는 좀 기적이죠. 시민사회적 또 민관학이 합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그 중요한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울산의 이런 국가정원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결국 주인공은 시민사회였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이 시간에 보통 우리가 강대하면 한 1,000명, 2,000명이 참석해서 환호도 치고 박수도 치고 하는데, 오늘 그야말로 이 최정예 부대만 한 몇십 명이 좀 참석해서 식전 행사로서, 물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자리를 가득 찰 겁니다만, 하지만 오늘 방송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편집에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토론자분들이나 또 모든 분들이 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의 국가정원 가지고 오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8만 5천 명에서 지금 118만 명까지의 생활계 평장이 산업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산업화에 의한 인구의 이동이고,
다음 그 과정에서 발생된 도시 사회의 가장 엄청난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할, 제가 옛날에 울산에 늘 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 환경적 딜레마를 극복을 하신 것을 정말 우리는 모두가 이 오늘 강대회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야 되고, 여기서 얻어지는 기운과 그 희망을 국가 정원으로서의 우리나라를 정말 기운차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죠? 우리 토론자들도 아실 거고, 울산에는 사연댐에 52대 60이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연댐이 갖고 있는 생태, 환경, 구조적 기능이 결국은 세계적인 문화재인 민속작품인 방구대 암각화, 즉 천전을리 암각화에 새겨진 고려의 메시지입니다. 억급 년전에 있었던 고려의 메시지가 최소한 천전을리 암각화에 있는 이상은 울산은 우리나라 속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생태와 문화와 민속과 환경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이 태화강을 살린 기운 안에 아직까지 절절히 녹아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공감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태화강 미래를 말한다도 하셨습니다만,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의 귀하신 그 논제들, 내용들만큼 토론자들이 토론을 성실히 좀 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생방송이니까 박수를 나중에 토론을 잘하면 쳐도 됩니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50명 있으면 500명 소리를 내려면 크게 쳐야겠고요. 안 그러면 안 치는 게 좋아요. 오늘 토론은 5분이 세 분의 발제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김성수 선생이 원래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오늘 급한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늘 못 오시고, 대신에 최대현 낙동강 하구기수 생태계 보존의 대책 사무처장이 그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종열 방구대 안각화 유네스코 등재 시민모임 상임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예,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예. 자, 다시 김종열 방구대 안각화 유네스코 등재 시민모임 대표이신 김종열 선생님께 박수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방구대 안각화 시민모임의 상임대표 김종열. 인사 말씀은 지금 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에 홍길순 울산 생태관광협의회 사무처장. 네, 그리고 홍길순 선생은 옛날에 울산시청에 계셨죠? 맞죠? 아니요? 네? 어제 20일에 그때 우리가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계시네. 다음 조규성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담당 연구관 어디 계시죠? 예, 박수 한번 해주시고. 다음 김수연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담당 사무관님. 예, 토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종열 방구대 안각화 유네스코 재단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름 깁니다. 이름 꽤 길어요. 토론 시간은 전체 오늘 시간에 조금 차질이 있기 때문에 5분을 기준으로 하되, 그 토론에 갖고 있는 내용의 어떤 경과성에 따라서는 6분도 될 수 있습니다만 5분을 이렇게 좀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열 선생부터 토론을 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발제문에는 태화강 상류의 방구대 안각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발제문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보다는 거기에 관련한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태화강의 길은 생태, 환경, 더 나아가서 역사의 강으로 태어나는 길은, 그리고 그 완성은
방구대 안각화 보존의 해결에 저는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방구대 안각화 보존이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이상 태양에 어제는 있어도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 방구대 안각화 세계문화유산은 식수 문제, 물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포리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여러 번 끝에 훼손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그 가치, 진정성, 완전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방구대 안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울산시와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홍수나 장마 때 거의 올해도 90일 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물에 끊어내는 그런 특단의 조치, 즉 사해댐에 대한 수문을 설치해서 아무리 홍수가 오고 아무리 장마가 와도 더 이상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저께 가보니까 현재 간신히 지난 90일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방구대 안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또 우기 때 또 홍수가 오고 비가 오면 또 그렇게 잠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사인댐에 고여있는 물은 무슨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인댐에 물이 있으니까 사인댐 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겁니다, 보통. 그러나 지난 홍수 때, 그러나 장마 때 해발 60m 가득 채웠던 사인댐 물은 지금 현재로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때 댐을 가득 채웠던 물은 이미 식수로 공업용수로 다 떼쓰고 바닥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바로 상류에 있는 대곡댐에서 흘려보내준 방류수입니다. 2005년 지금 사인댐 안에 대곡댐이 있습니다. 사인댐이 2천만 톤, 위에 대곡댐은 3천만 톤. 2005년도에 위에 대곡댐을 조성했습니다. 사인댐은 65년도에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2005년 이전에는 사인댐이 울산의 식순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2005년 위에 대곡댐이 조성된 이후로는 사인댐은 기능은 극히 저하됐고 댐 기능으로서의 상실되어 있습니다. 천상치수상으로 보내는 물이 사인댐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곡댐에서 대곡댐은 치수답은 있지만 정수상으로 하는 연결 관로가 없습니다. 대신 하류에 있는 사인댐에 치수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댐물을 정수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하류에 있는 사인댐으로 흘려보내서 거기에서 정수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인댐은 대곡댐의 수로 역할을 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인댐은 특히 용수댐이기 때문에 조성 당시에 수문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탑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물 위에는 불행하게도 사인댐 물은 태화강으로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인댐 상류에는 아까 말씀하신 울산의 태화강의 발원지인 탁골섬이 있습니다. 그 탁골섬에서 흐르는 물이 사인댐으로 들어옵니다. 발원지 물이 사인댐에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울산의 젖줄이라선 태화강의 발원지 물이 한 방울도 강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맑은 물에 대한 개념을 저는 좀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댐 물만이 맑은 물일까요? 사인댐은 아시다시피 수문이 있어서 지난 50몇 년 동안 물이 늘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맑고 깨끗할지 모르나 속에 들어가면 물이 썩어 있습니다. 강과 하천은 저는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댐에 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물입니다. 저는 맑은 물의 개념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저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은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사방이 물줄기고 사방이 물소리입니다. 지금 사인댐 하나 없다고 해서 울산 식수 문제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도 5월 달입니다. 그때는 큰 비도 없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날씨입니다. 5월 달에 위에 대옥댐에서 일일 방균 평균량이 12만 2천 톤, 아래 사인댐이 15만 9천 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생각하면 사인댐이 전체 뭐냐면 28만 천 톤을 아마 방류한 걸로 알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대옥댐 12만 2천 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인댐이 15만 9천 톤 중에. 그러면 결국은 사인댐이 방류한 물은 3만 7천 톤입니다. 또 2019년도 4월 달 한번 볼까요? 위에 대옥댐 17만 천 톤, 밑에 사인댐 19만 톤, 19,000톤입니다. 차이가. 결국은 뭐냐면은 위에서 사인댐이 19,000톤밖에 역할을 못합니다. 위에서 대옥댐에서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그 물은 사인댐 방류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 시민들은, 울산시에서는 특히 수원에서는 사인댐 방류량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대옥댐 물이 얼마나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홍수나 장마 때 물에 잠기는 안각화 이를 방치해서는 저는 절대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등재 해소도 안 됩니다. 해조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선 급한 대로 사인댐 여수로를 낮추고 지하에다가 수문을 달아서 일단 그 대옥천 일대를 재발굴을 해야 됩니다. 제2의 제3의 안각화, 그것도 사인댐에서 천전리 가서까지 그 7km의 바닥에 있는 수만 개의 공용 화석들 다 발굴해야 됩니다. 또 선사시대 발표 정리 조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천에는 그런 역사를 잘 보존해서 앞으로 이 대옥천이 방구당을 포함해서 울산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렬 선생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현안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데 제가 감히 시간 끊을 수는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시민의 참여에 대한 권리가 태화강의 비전 그 속에 사인댐이 갖고 있는 아주 난해한 상대적인 이런 선택적 원리가 있다는 말씀을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길순 선생님께서 시간을 조금 감안해 주셔가지고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다모민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홍길순입니다. 먼저 따뜻한 남쪽의 도시 그리고 코로나로 안전한 생태수도 울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한국 강살리 대회를 주관을 해서 여기 울산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10년 만에 다시 울산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살리기라는 것은 뭐 동네에 뭐 또랑이라든지 소하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심을 흐르는 도심 하천입니다. 한 47km 정도 되는 건데요.
되는데 울산에서 발원을 해서 울산에서 끝나는 아주 짧은 또 특이한 강입니다. 그래서 강의 태화강이라는 것은 뭐 자연유산, 생태적인 유산, 뭐 여러 가지 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한 십수년 전에 우리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행정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를 했고 그런 사항을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신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생태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걸 그냥 눈으로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외부인들 좀 우리 울산을 방문하게끔 이렇게 하고자 해서 2016년도에 태화강 생태 관광 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생태 관광 지역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환경 보존을 하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외부인들에게 관광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7월 12일 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가정원이 태화강이 지정이 되었죠. 대한민국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1호는 순천만이고 2호는 태화강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국가정원이라 하면은 자 일단은 뭐 일단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죠. 시설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주위에 있는 상권도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고용 창출도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생태 관광에 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개념하고 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태화강의 수용력이라는 게 강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한 인원이 방문을 하면은 적당한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무한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경제적 편익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적인 부분하고 국가적인 부분하고에 대한 상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정원 되기 전에는 태화강 대공원이 있었죠. 똑같은 지역이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태화강 공원 대공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태화강 지방정원이라는 이름이 또 바뀌었죠.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 7월 12일 날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내용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울산의 국가정원이라는 게 태화강변에 있는 하천부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설이라는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많이 머리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염원으로 인해서 국가정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국가정원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걸 이 난국을 타개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니면은 다른 전국에 계신 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울산의 자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제안을 해주시고 또 많은 또 용기도 주시면은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제2의 국가정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길순 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강살리기 대회를 그때가 몇 회였죠? 10회. 예. 울산 대회를 할 때부터 그때 유치하신다고 막 올라가서 고생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시민적 운동의 어떤 결정체가 국가정원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 118만 명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태화강이 우리 울산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젖줄이다. 그 젖줄의 문화를 담고 생태를 역사를 했던 부분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울산 강대가 중요한 가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랑이나 하천 그보다도 대하로서의 울산 태양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규성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담당 연구원. 네, 우리가 태화강이 수천 년에 걸쳐서 보존되어 와서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강에서 살아있는 강으로 움직였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진짜 울산 시민으로서 큰 감흥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거듭났는데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또 도전이 있을 것이며 그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이상현 박사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저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에 실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이중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중환이라는 분이 택리지라는 책을 썼는데 택리지가 말뜻이 집을 지을 땅을 선택하는 그런 게 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네 가지 큰 원리를 썼는데 그 중에 자연 환경이 좋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이 그 집 근처에 놀러 갈 곳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썼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바로 이게 울산이라 태화강 유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거기에 또 택리지의 이중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인심을 강조했습니다. 인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태화강이 영원히 발전하려면 결국은 태화강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호성 대표님께서 태화강 강 살리기 운동도 하셨고 전국 강 살리기 네트워크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사람 살아가는 인심에 관한 것도 휴머니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타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노형 상임이사께서 관광 잔원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해서 전국적인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올레길을 하면서 사람들이 길을 열심히 걷는 겁니다. 너무 건전하게 걸어서 제주도에서 삼다수 생수만 많이 팔리고 돈은 안 쓰고 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국가정원, 방구대안각과 전전이각색에 수많은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걷고 땀 흘리고 기분 좋게 힐링해서 생수만 마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교성 이제 공식적으로는 울산시청 공무원이신가요? 공무원으로서 이 자연 환경이란 것, 지리 환경이란 것, 다음에 인문 환경이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하다 보면은 인문적 가치나 그 책임이 빠집니다. 근데 이중환 선생님 택리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울산 태화강도 드디어 옛날부터 많은 선비들이 현인들이 이야기했죠. 내가 많은 학문을 공부했어라도 그것이 자연과 만나는 일체감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 학문은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택리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중환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울산의 태화강에 해야 될 시대적 역사적 가치를 자연과 물결과 인문적 양심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발표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우리 오늘 유일하게 발표자 중에서 여성이신 분인데 김수연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담당 사무관 역시 공무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같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화강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로 수년 전부터 지정되어 있었고요. 지난해는 이제 국가정원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특징은 정말 도심 중앙에 그 하천이 흐르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계절마다 정말 철새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 태화강 상류 지역인 대곡천 안각화 주변에서 중생대 파충류로 밝혀졌는데 코리스토데라라는 그런 파충류의 발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는 두 번째 발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형태를 갖춘 발자국으로서는 이게 세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울산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태화강과 이런 대곡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철새 보존에 대한 정책을 좀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울산하면 겨울에 13만 마리 떼까마귀 군무와 사모대 숲에 찾아오는 8천여 마리 백로가 정말 울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자원인데요. 그 반면에 또 약간 소외받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태화강 하구에 가면 다양한 그 오리류라든지 이런 철새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접근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백로나 떼까마귀와 관련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구의 이런 철새 탐조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보실 수 있도록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 철새 이동 경로에 울산을 주요 철새 서식지로 등재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9개 주요 철새 이동 경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것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울산도 중요한 철새 서식지라는 걸 신청을 지금 10월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10월 초에.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그 관련 사무국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그 자료에는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울산 철새 홍보관의 김성수 관장님의 그런 철새 연구 자료를 포함해서 울산의 다양한 정보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다들 외부에서 산업도시인데 어떻게 그렇게 철새가 오고 하는 생태도시인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런 어떤 산업도시라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저희는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울산을 세계에 좀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태관광을 좀 정말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태관광에 대한 4개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울산연구원과 함께.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생태관광 저변 확대와 기반을 정말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생태관광 거점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철새 버스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철새 탐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또 시민생물학자라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해서 시의 생물 다양성, 생물 자원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해서 울산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지금 좀 야심차게 신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울산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울산이 정말 지형 지질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울산은 방구대 안각화라든지 천전리 각석 같은 인류 문화유산과
지형 지질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동안에는 사실 이런 지질 자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체계적인 뭐 조사나 연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올해 우리 시 자체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구 모임을 결성을 해서 그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봤고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2024년에는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에 세계 지질공원까지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그 울산시의 시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공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저는 그 견고하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을 가끔씩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울산시에 공무원들의 두 분이 대표로 나왔습니다만 일종의 사고방식이라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 기준이 역시 태양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의 기반이 됐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52m와 60m의 8m 차이 있는 사연댐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시민들은 먹는 물, 맑은 물, 수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문화재란 것과 같이 경축돼 있고, 다음에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부분만큼 또 시민이 먹는 물이 중요하다 하고 있는 울산에는 하루에 한 7만 5천, 8만 톤 물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아주 여실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무원의 비전, 그 지금 계획들을 들으면서 국가 정원에서 갖추어야 될 친생태, 친환경,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친문화 이런 부분들에 좀 희망을 갖습니다. 부디 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을 통해서 울산 어떤 시의 그 여러 가지 환경 극복 사례에서 얻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 부산에서 낙동강 하구 기수계가 복원되기 위해서 하구뚝을 헐어야 된다 하는 시민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최대연 처장께서 마지막 발표를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하고 기수생태계 보건협의회 최대한 사무처장입니다. 예, 발제자분, 토론자분 거의 대부분 울산에서 오셨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부산에서 울산을 바라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부산은 이제 외부에서 보면 공업도시냐 생태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공업도시하다 요즘은 거의 생태도시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생태를 강조하면서 이제 태양광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오히려 모든 시민들이 이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부산에 이제 하구뚝들에 보면 예전에는 먹는 물, 그다음에 그 생활용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기수역이 농업보다는 100배, 150배 더 가치가 있다 해서 요즘 이제 기수역을 열고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어떤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가치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공업 먹고 사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가 이제 생태로 넘어왔다가 하면 이후에는 이제 문화라는 또 이런 하나의 컨텐츠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인류 문화가 방구대 안각화 이렇게 했는데 방구대 안각화는 역사 문화인데 그거를 영원히 이제 존재할 수는 있는데 식수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부산에도 이제 하구뚝 개방하면서 식수 문제하고 계속
들림돌이 되고 있는데 식수 문제는 시대 흐름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회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댐이 흘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이라도 그 방부대 안각화를 보존할 수 있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려면 자연이 그대로 또 아까 태화강 또 예전에 이제 공업도시에서 연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환경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그에 맞는 게 찾아오듯이 저 위에 대곡댐 또 이제 그런 환경들이 문화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도 이제 공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왔다가 한나게 뛰어넘어야 하면 과감하게 아까 대곡댐을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문화 쪽에 콘텐츠를 이어서 이게 역사 문화 천년제 감각하고 연계하는 생태 관광 그렇게 하면 한나게 더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최대현 처장께서 생방송 중인 이 프로그램에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협력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플로우에 대한 마루 토론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 발제자분들 세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듣는 시간. 예. 그러면은 이 발제자들을 듣고 마지막으로 조언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김희욱 선생님께서 발제 이후에 토론자들의 말씀 듣고 느낀 생각들을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좀 짧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아까 토론을 맡아주신 분께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인심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테크놀로지 얘기를 꺼내시면서 그러면서 휴머니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고 아무리 뭐 이렇게 명승지고 유적지가 있다 하더라도 인심, 휴머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재를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도 그 바탕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는 뭐 이 휴머니즘이 아무리 그 뭐 청빈을 강조하고 아무리 뭐 이 WS를 강조해도 그 경제가 해결이 안 되면 휴머니즘이 좀 혼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개발하더라도 이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 문화를 개발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까 원래 둘레길 말씀하시면서도 거의 삼다수만 이렇게 돈을 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울산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휴머니즘을 살리면서 생태 문화를 개발해내는 그런 앞으로의 숙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서양의 선진국들이 이때까지 모든 문화를 역사를 주도해 왔는데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이 K 문화 그래서 뭐 K-팝, K-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우리의 어떤 그 주체적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그런 문화를 개발해내고 그것을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모두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주셨고, 다음은 이상윤 박사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태화강 관련해서 정책을 기한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태화강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현안적인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시민들이 이 수변 공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요구, 그리고 개발과 보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더군다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린 공간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보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태화강의 현안 이슈 중에 하나이고, 또 태화강이 국가공원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태풍이 왔을 때 생기는 침수 문제, 이건 아까 우리 사연댐의 기능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부분에서의 그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규성 계장님께서 얘기하는 태화강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모든 공업 도시가 그랬듯이 우리 울산의 이 중장대한 산업들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당장 중공업이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울산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헤쳐나가는 묘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생태 관광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태화강이 해결해야 될 현안 중에 현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도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내서 태화강이 보다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노형 교수님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태화강 일대의 이런 문화 관광 사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지라도 이 지역 상권이 오히려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답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예를 들면 라스코 동굴 그 지역에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진지역 이런 사례들을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행정 일방으로 관행적으로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문가와 또 관광기획과 또 공무원들 해서 이런 거버넌스 체제를 정말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활성화하는 이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로에서 대표로 우리 전 강살리 네트워크를 이끌어 오신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마지막 정리해서 발표를 좀 해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의 그 책자요. 태화강 성공 비결을 보면은 지자체 자치단체장을 의지해서 환경 보존인데 환경 조전이라고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수정을 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 태화강의 프로젝트 이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52쪽. 이걸 제가 한 4, 5년 전에도 봤는데 이게 그대로네요. 지금쯤이면은 뭔가 좀 새로 업데이트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대로고, 태화강 이쪽에서 가장 이것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물이기 때문에 이수, 치수, 환경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내용이 없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풍족한 물, 태화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조금 태화강 이걸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사연댐에서 수자원 확보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각화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수위를 좀 낮추되 낮춤으로써 그 정도 부족한 수자원을 결국은 국가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은 태화강에서밖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태화강 역에 보면 하상 여가수 개발도 전에 했잖아요. 4만 톤인데 이걸 좀 더 늘리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처리장에다가 하수를 전부 다 차집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
중간중간에 간이 접촉 뭐 자갈 같은 거 어떤 정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하상여가수를 좀 개발하란 말이죠. 왜 그런 것을 울산시에서 해결을 못하냐고요. 이게 울산발전연구원에 수자원 수질 전문가가 없나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좀 울산시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게 전체 큰 행사의 전혀 식전 포럼인데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포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을 적절히 어디 주기적 교수께서 짧게 한 10초만 하세요. 아니 10초. 예. 우리 아주 좋은 내용을 들었고요. 우리 이 교수님 이노행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컨텐츠도 제가 볼 때는 울산은 지금 공무원, 시민 다 모여서 전반적인 실현 가능한 컨텐츠가 무엇일까를 모으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9월 달쯤에 국가정원이 이렇게 성대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리 안에 내용이 없느냐를 얘기를 하려고 파워포인트를 다 준비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수소배 같은 혁신적인 배를 타면 그 다음에 부산처럼 타소, 다왔소, 내리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6월은 저기가 백로섬이고 여기는 황허가 보이고 이런 컨텐츠가 충만해야만 다음 일이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쉽고요. 또 거점은 순천도 그렇지만 거점은 한 군데 들어갔다가 한 군데로 나와야만이 1차적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점은 한번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고 지질공원도 공무원들이 그까지 발상이 가셨으면 대단히 고무적인데 제가 순천 보고 생물권 보존 지역을 지정하라 해서 하라고 권했는데 저도 모르게 지정을 끝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질공원을 해서 무슨 덕을 볼 건가를 역순으로 일을 하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플로우를 대표해서 김진홍 교수님하고 주기재 교수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오늘 이 대회를 경청하고 계시는 울산시든지 시민들 모두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얻은 큰 메시지는 강은 하늘과 물과 사람의 생명 건물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삼위일체, 즉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되는 것이고 문명이 재창조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미래가 확약되는 것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는 정념은 그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행사로 선택되어 있는 태화강 선사를 넘어 내일을 말한다 한 주제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플로어스 경청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